달러 인덱스로 보더라도 금은비로 보더라도 아직 고점과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다. 금의 상승 사이클의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잘 이용하면 매도 시그널로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사실 조금 비쌀 때 사나 조금 쌀 때 사나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투자한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거 정도는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. 8년차 금 투자자이자 스테커스라고 하는 금거래소 운영하는 조교원 작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 금값이 무섭게 치솟으며 온스당 5,000달러를 넘겼습니다. 대중은 지금이 고점이라 불안해하는데 대표님은 왜 이 상승세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이게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좀 가격이나 속도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,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.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딱 보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막 150km, 20km로 막 쌩쌩 달려요. 그러면 저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이러다가 뭐 진짜 사고라도 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사실 그 차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있는 차인데 아직 대전도 못 지난 상황이었다면 이게 뭐 아직까지도 목표 지점과는 한참 멀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150, 200km로 달려도 물론 속도는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부산을 지나쳐서 이제 내가 내려야 될 장소에, 그러니까 고점이라는 그 목표 지점에 그 지점을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. 마음이 한결 편하겠죠.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금이랑 뭐 금 가격이 이러면 5,000불을 돌파했다, 정말 빠른 상승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속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이 어느 지점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고점이 나오기 전에 적어도 어떤 전조 증상들이 몇 가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전에 고점들에서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고점과 적어도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속도보다는 지점과 방향에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전에 고점이었을 때를 알아볼 때 이제 금 가격이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시그널들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. 첫 번째로 금은비라는 시그널이 있어요. 금은 인류 역사 5,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쓰였는데 은도 마찬가지로 돈으로서 쓰였거든요. 그래서 이 금과 은의 비율은 5,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금 가격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금은비도 자꾸 변하게 되는데요. 은은 기본적으로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다 보니까 금 가격이 횡보하거나 혹은 이렇게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장기간 이렇게 하락기를 겪게 되면은 금은비가 벌어지는 특성이 있고, 반대로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다시 옛날의 평균치로 돌아가면서 금은비가 이렇게 좁혀지는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고대 로마 시절이나 아니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절 뭐 그때부터 이렇게 쭉쭉쭉 오면 금은비가 1대 12에서 1대 15 정도를 유지했어요. 왜냐면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과 은의 양이 한 10대 1 정도로 그 정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금은비도 역사적 평균치와 지구상에 있는 총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던 거였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금 가격이 장기간 동안 하락하거나 그러면 이 금은비가 벌어진다라고 했잖아요. 실제로 많이 벌어질 때 막 100대 1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좁혀지면 다시 옛날의 평균치인 1대 15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는데, 대표적으로 1980년 금 가격이 70년부터 쭉 올라가면서 26배나 폭등하고 나서야 이제 안정이 됐던 그때 이제 최고점이었던 게 이제 1980년이었거든요. 그때 금은비를 보면 1대 15까지 딱 떨어졌었어요. 근데 이제 2000년대의 상승장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의 상장 중에 가장 약했던 상승장이라고 평가받는 그 2000년대에도 금은비가 한 32 정도까지는 떨어졌었다. 2011년에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지금은 얼마인가? 요걸 살펴보잖아요. 아직도 금은비가 한 50대 1 정도가 돼요. 자, 지난 100년 동안의 상승장 중에 가장 약했던 상승장 때도 32였는데 아직 그거랑 비교해도 고점이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,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의 상승장은 1970년대보다도 오히려 더 뜨거운 상승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1대 15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1대 32 그 수준과는 충분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속도가 빠를 뿐이지 그 고점과 거리가 있다,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또 다른 하나의 지표는 금과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가장 유심히 보는 그런 지표,
달러 인덱스가 있어요. 달러는 금과 이제 안전자산으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죠. 그렇다 보니까 서로 약간 경쟁하는 구도예요.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면 이제 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다라는 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시기일 때 당연히 금의 사이클이었겠구나 이런 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. 실제로 맞아요. 1980년대를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한 30% 정도 하락해서 달러 인덱스가 한 85 정도를 찍으면서 금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상승장에서는 달러 인덱스는 좀 크게 하락했는데 실제로 그 금의 상승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고점을 따져보면 달러 인덱스가 40% 정도 하락해서 71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은 이제 고점을 찍었었고요.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얼마냐를 보면 한 95에서 96 요 정도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. 달러 인덱스로 보더라도 금은비로 보더라도 아직 고점과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. 여기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얹어드리면 사실 금이라는 자산은 한번 오를 때 내내 오르는 그런 길고 분명한 추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보통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승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번 2019년에 시작된 상승장은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그 측면에서 지금을 바라볼 때 2026년은 이제 중간 부분을 지나서 이제 막 그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금의 가격이 지금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고점에 다가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막 대전을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이제 가파르게 속도가 올라가는 그 지점이기 때문이다.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다.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금을 실질 금리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할 때 파는 걸 추천하시나요? 실질금리가 또 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. 실질금리는 어떻게 이제 바라보면 좋은 거냐면 금의 상승 사이클의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 또 이걸 잘 이용하면 매도 시그널로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. 다만 이 실질금리라는 거는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으로 좀 늦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최저점을 찍기 전에 팔던가 아니면 내가 뭐 최저점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쯤 이제 파는 게 좋은데 그렇게 알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보통 1년의 패턴으로 실질금리는 어떻게 그 최저점을 만들어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2000년대의 상승장, 뭐 1970년대의 상승장, 1930년대 상승장 거의 지난 100년 동안에 똑같은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실질금리가 저점을 3번 찍으면서 이제 최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더 낮고 두 번째 저점보다 세 번째 저점이 더 낮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. 지금은 첫 번째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이제 두 번째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아, 이제 절반을 지나 본격적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구나. 그럼 두 번째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실질금리가 올라갔다가 세 번째 저점을 향해 또 다시 한번 달려가면서 이제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로 접어들게 될 텐데 그 실질금리의 세 번째 저점은 두 번째 저점보다 낮기 때문에 다시 세 번째 저점에 내려가다가 두 번째 저점 수준을 지나가는 그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만 해도 뭐 완전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지만 대략 눈이나 입 정도 그 정도 꽤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도 전략이 된다. 그래서 사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좀 내용이 깊어져서 제가 썼던 책을 골드플레이션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?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건 사실 지금이 강한 상승장이다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커졌으면은 상장이 된 거구나, 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오히려 그렇게 마음 편히 있는 게 좋은 거기는 하나, 다만 가격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수록 사람의 심리도 조금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이게 오를 때야 좋지만 큰 변동성이라는 건 조정도 크게 오기도 하잖아요. 그때는 각종 안 좋은 뉴스들을 막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저희 마음이 막 계속 흔들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. 첫 번째, 내가 매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분할해서 매수하자. 한 번에 너무 다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뭐 떨어지면 또 불안해지고 오르면 또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분할해서 투자하면
특히 뭐 엄청나게 큰 고점에서 매수하지도 엄청나게 저점에서 매수하지도 않고 적절히 그 중간 가격쯤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다른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4에서 5년 정도 금 사이클이 더 이어짐에 따라서 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승장이 지금도 빠르다고 느끼시지만 사실 상승장이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가파뤄지는 특성이 있어요. 그땐 지금보다 변동성이 더 커질 거거든요. 그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금을 투자하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. 이게 사이클이다. 그리고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탈세계화와 부채 문제다. 그리고 이런 부채 문제와 탈세계화로 인해서 그게 단기간으로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도 있고 조금 더 어떻게 붉어지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길 뿐이지 큰 추세가 바뀌진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추세를 보면서 기농업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안 그러면 단기간의 그런 뉴스들로 우리 마음이 너무 흔들릴 수 있거든요. 금에 투자할 때 시점이나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있을까요? 결국 금이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고 4, 5년 정도 상승세가 더 지속될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사실 조금 비쌀 때 사나 조금 쌀 때 사나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런데 어차피 단기적인 가격을 맞추기 쉽지도 않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단기 고점, 단기 저점 뭐 이런 걸 맞추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투자한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요거 정도는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.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냐?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금이 생산되는 그런 상업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로부터 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. 뭐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이 항상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1년에 두세 번씩은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실물을 살 때 웃돈을 주고 그 웃돈에 웃돈을 주는 그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특히 금에 대한 수요가 뜨거울수록 이런 김치 프리미엄은 되게 높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. 만약에 김치 프리미엄이 10%일 때 내가 금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금 가격이 3개월 뒤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나는 10%만큼 추가적으로 더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. 따라서 이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을 때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금 투자를 하는 것들을 이용해야 이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,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대략 5.4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거는 김치 프리미엄이 1, 2% 정도가 정상 범주니까 살짝 좀 높아지는 시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한번 높아지면 20%까지 치솟기도 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 이거가 우리가 좀 실물로 투자하는 거 대신 대안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의 금에 대한 열기가 되게 뜨겁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과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내가 실물로 투자할 경우에는 금 투자에 있어서 조금 불리하게 시작하게 될 부분도 있다.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돼요. 물론 나는 어차피 4, 5년 동안 장기간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 뭐 4, 5% 정도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보면서 좀 매수를 약간 더 적립식으로 가거나 혹은 아니면 ETF와 같은 그런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로 금 투자를 잠깐 했다가 나중에 김치 프리미엄이 완화되면 그때 실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안 신호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변화들이 그런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나요?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. 사실 이란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지나 이제 그린란드까지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단순히 생각을 하면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들은 언젠가 완화가 되는 시기가 올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해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금을 샀다.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 금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번
이번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들은 조금 다른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. 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친 듯이 금을 살까? 금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더 미친 듯이 살까?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단순히 좀 불안한 마음에, 그런 지정학적인 걸로 인해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금을 산다거나 아니면 금을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겠죠. 그게 뭐냐면 바로 달러의 위기라는 거예요. 달러가 많이 풀린 것도 일단 위기의 한 축이긴 해요. 미국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요. 근데 여기에 얹어서 이제는 미국과 달러가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. 옛날에는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렸어요. 뭐 지금도 사실은 누군가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객관적으로 두고 보면 더 이상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거든요. 옛날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달러와 금, 이 두 개의 축이 존재했었어요. 그 중에서도 달러는 환금성도 좋고 이제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달러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외환보유고에 많이 넣어두는 그런 형태의 안전자산이었어요. 근데 안전자산이라는 게 뭔가요? 어떤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지켜줘야 안전자산이잖아요. 근데 이게 점점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점점 끊어지는 걸 넘어서 사실 이제는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한다던가 아니면 러시아 외환보유고의 달러 자산을 다 동결해버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. 이때부터 이미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.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직접 잡아들인다던가 아니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 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 미국이 이제는 달러를 과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? 내가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져도 이 달러라는 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자산이 됐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외환보유고에 무언가는 채워놔야 돼요. 각국의 중앙은행들이. 그러면 이제 두 축이 있었다 했죠. 달러와 금이라는 이 두 축이 있었는데 달러가 빠지면 뭐만 남나요? 바로 금만 남죠.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달러가 그리고 모든 화폐들이 다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. 뭐 물론 달러를 버리고 뭐 유로화나 뭐 위안화 같은 걸 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러면 뭐 유로나 그다음에 중국은 그 미국과 같은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결국 지금은 신뢰가 무너지는 시대라는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용화폐 시스템이라고 불리거든요.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신용이 흔들린다는 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. 그래서 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에 모든 중앙은행들은 결국에 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투자 기관들도 지금 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 거다. 그럼 이 전체적인 그림이 과연 일종의 해프닝일 것이냐 아니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일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뭐 요즘에 최근에 베네수엘라, 이란 이슈만 보면은 해프닝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탈세계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지정학적인 문제예요. 탈세계화는 이미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요. 그 훨씬 이전부터 2008년부터도 탈세계화 지수가 꺾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. 즉 탈세계화는 거대한 흐름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.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는 이번에 베네수엘라, 그린란드 이런 게 100만에 하나라도 다 해결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어디서든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지정학적인 문제다.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왜 금을 투자해야 되는지,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실물 금을 쓸어 담고 있는지, 그리고 그걸 넘어서 단순히 금을 사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맡겨뒀던 금까지 다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는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금 투자에서 자주 언급되는 종이 금이란 무엇이고 왜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는 건가요? 금이라는 게 세상에 되게 희소한 자원이에요. 여러분들 이제 금은방 가면은 금을 쉽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금이 희소하다는 게 별로 안 믿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희소하냐? 지구상에 있는 금을 다 캐요. 막 다 캔 다음에 한 곳에 이제 다 쌓아 올립니다. 그럼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의 절반 정도밖에 못 와요. 그 정도로 사실은 금이 엄청나게 희소한 자원입니다. 자, 그렇게 희소한 자원인데 금을 찾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죠. 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, 그 다음에 금을 산업용으로 쓰고 싶은 사람도,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담아놔야 되는 그런 수요도, 다양한 수요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금은 한정적이죠.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냐면
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 계약 형태의 금을 많이 만들어냈어요. 이게 바로 종이금이라고 부르거든요.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. 선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물건을 계약하는 형태를 선물 계약이라고 해요. 제가 만약에 농사를 진다고 칠게요. 그럼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뭐 쌀이 됐든 밀이 됐든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는 몇 개월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. 오래 심었으니까. 그러면 이게 나올 때쯤에 뭐 쌀 가격이 막 폭락하게 되면 어떡하지, 이런 걱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또 반대 측면에서 이제 공장의 입장에서는 올해 내가 계속 6월에도 7월에도 뭐 쌀을 통해서 뭔가 건빵도 만들고 뭐 어쨌든 과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, 근데 그때 쌀 가격이 폭등하면 너무 두려울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6월이 되진 않았지만 6월에 나올 쌀을 미리 거래하는 형태가 바로 선물 거래라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사실 시작되는데요. 금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진 않아요. 하지만 올해가 지금 뭐 2월이 이제 다 됐으니까 2월이면 4월에 나올 금을 미리 거래하는 형태를 이제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선물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이 4월에 받을 금을 담보로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미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 실물 금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. 보관도 불편하고 다양한 도난의 위험도 있고, 그러니까 계약 형태로만 거래를 하고 4월이 돼서 금 가격이 올랐으면 그냥 수익을 보고, 만약에 금 가격이 내렸으면 손실을 보고 그 거래를 이제 취소하는 형태가 대부분의 금거래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다양한 금 계약 중에 실제 금은 거의 1%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. 보통 1g의 금이 있으면 그 금을 가지고 138개 정도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모두가 금을 찾지만 않으면 아무도 위험하지 않아요. 근데 금이라는 게 되게 희소하다고 했죠. 지금처럼 지정학 문제가 많이 커진다던가 아니면 특정 산업에서 금의 쓰임새가 너무 많아진다던가 어쨌든 단체로 사람들이 금을 찾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거래소는 그 사람 중에 1%한테조차 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. 즉 종이금 시장은 일반 실물에 비해 너무나도 비대할 정도로 커요. 이 종이금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뭐 ETF도 되고 선물 투자도 되고 대부분의 금융 상품들이 이런 종이금 시장을 의미를 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금이 공급이 부족해서 가끔씩 되게 공급이 타이트한 일들이 생깁니다. 혹은 갑자기 뭐 중국에서 금 수출을 제한한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공급만 병목 형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다 같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해외의 어떤 거래소들을 믿을 수 없어서 실물을 찾는다던가 어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계약은 거의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는 게 좀 리스크가 있었던 역사들이 좀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는 2022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가 런던 귀금속 거래소가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니켈이라는 상품을 이제 많이 거래를 했는데 이 니켈도 금처럼 당연히 실제 거래에 비해 실물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, 거래소에서. 근데 하필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니켈 공급이 딱 막히니까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는 니켈 필요하다, 니켈 달라 하니까 그 거래소에 갖고 있는 니켈이 부족해져서 갑자기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단 48시간 만에 가격이 4배로 치솟았거든요. 그러자 기업들은 자꾸 니켈을 달라 그러지. 근데 거래소는 줄 수 있는 니켈은 없지. 이런 상황이 되니까 거래소가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그냥 갑자기 거래를 정지시켜 버렸어요.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전의 거래 건들을 다 취소시켜 버렸어요. 그러면 이미 이전에 나는 뭐 4만 불일 때 이미 니켈을 사놨는데 이게 가격이 4배, 5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4만 불로 돌려주는 거예요. 이미 니켈 가격은 20만 불에 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약간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자한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.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유가 때도 ETF가 상장 폐지되면서 비슷한 역사들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코맥스에서 게임스탁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도 거래 정지가 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. 즉 세상에는 이런 종이 시장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이 종이 시장이라는 건 단 하나의 신뢰,
그러니까 신뢰라는 거 하나만으로 모든 시장이 움직이게 돼요. 근데 그 신뢰가 약간씩 깨지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형태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좀 큰 손실을 입었던 역사가 많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다른 자산들보다 사실은 금이라는 자산은 왜 오르냐? 대부분 어떤 경제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인 그런 불안도가 커질 때 금 가격이 올라요. 근데 그렇게 세계가 불안할 때 금 가격이 오르는데 그럼 세계가 불안할 때는 당연히 신뢰가 좀 많이 어긋나는 시기가 되겠죠. 그래서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금 가격이 오를 때 아무래도 그런 종이 자산의 형태, 금융 자산의 형태가 문제가 생겼던 역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 금을 좀 실물로 갖고 있는 편입니다.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금을 어떤 역할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게 현실적일까요? 일단 우리가 이런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미국의 부채 문제라든지 탈세계화라든지 이런 거대한 패러다임을 이해하면 결국에 귀결되는 게 딱 하나예요.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.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문제가 커짐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. 그거는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. 이 두 가지 모두 합쳐보면 결국에 화폐 가치 하락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우리가 과거의 역사 거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해보면 인류가 살아온 대부분의 화폐 시스템은 맨날 이런 형태를 반복했다라는 걸 볼 때 지금도 당연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몇천 년 전부터 이어졌던 그런 화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일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금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라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 때 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금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. 물론 그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꼭 금만이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안전했고 가장 튼튼했고 가장 대표되는 화폐 가치 하락의 대안이 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금을 먼저 담아두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